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용사회 심리학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담당 교수 김효정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선 미용사회 심리학이라는 교과목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미용과 심리학, 특히 사회 심리학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정의를 먼저 내리고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 심리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 심리학의 특징 및 역사 시작하겠습니다. 자, 사회심리학이란 무엇인가 보시면 여기 처음에 나와 있는 게 기초심리학의 한 분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로 이제 가면 저희 강의에서 나와 있지만 기초심리학과 응용심리학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 여기 사회심리학은 그 심리학 중에서 기초심리학의 한 분야이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 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찰할 수 있는 개인의 행동을 탐구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냥 심리학의 경우에는 그 사람 자체의 심리를 연구한다 치면 사회심리학은 사회적인 상황, 그 맥락에서 관찰할 수 있는 행동, 그게 왜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그 행동이 왜 그랬는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요.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한 거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생각한 것도 왜 저렇게 생각했을까?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사회심리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회심리학에서는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느냐?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우선 사회심리학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심리학 자체가 사람을 연구하는 거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물론 기계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다 해도 결국은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살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 연구가 가장 중요한 게 사회심리학의 대표적인 이야기고요. 특히 여기서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사회적 상황에서 드러나는 개인적인 지식, 태도, 성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개체이다, 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기계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본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내적 요인, 내적 요인이라는 건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요것도 사회 환경과 맥락 속에서 만들어진다.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분위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다. 특히 이 특성을 가진 개인은 사회적 환경과 맥락을 적극적으로 구성한다. 저는 이 표현 되게 좋아하는데 사회적인 환경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는 것도 맞아요. 물론 내재한 상태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에서는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사회적인 환경, 맥락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이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 자체를 굉장히 능동적인 것으로 보는 게 사회심리학의 가장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개념은 사회적 상황입니다. 아마도 사회심리학, 그냥 심리학과 달리 사회심리학은 이 사회적 상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도 중요하고요. 자, 개인의 사고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건, 그 다음에 상황, 이런 외부 환경을 의미하는 게 바로 사회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제가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좁게는 가족, 지인 아니면 지금 직면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는 게 되는 거고 또 넓게 보면 개인이 속한 사회계층, 계급 또는 문화 이런 모든 거 나를 이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을 다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계급이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지금 어딘가의 조직에 속해 있으시다면 그 안에서 계급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냥 가족에서도 만약에 자매가 많다 그러면 그 안에서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하는 대상 사건, 자신의 상상한 타인의 기대, 관계적 사건 이것까지도 포함되는 게 사회적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자신이 상상한 타인의 기대, 너무 유치하지만 만약 제가 초등학생이라고 치면 우리 엄마가 내가 시험에서 100점 맞을 걸 기대하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나의 어떤 사고나 행동이 변화하는 것도 사회심리학의 한 종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사회심리학에서 사회적 상황을 자꾸 얘기하시다면 여기 보시면 행동 유도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상황이 주는 기회나 위협, 상황이 주는 기회, 상황이 주는 위협 때문에 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야기예요. 행동 유도성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그런 용어도 나오고요. 특히 특정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한 정해진 규범이나 규칙이 있다. 그 규범이나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죠. 아주 유치하지만 제가 만약에 장례식장을 갔다. 그러면 여러분 장례식장 갈 때 보통 빨간색 옷 입고 가진 않죠. 그런 행위, 그런 규범 자체가 사회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고 제가 장례식장 가서 막 실성한 사람처럼 웃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규범이나 규칙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게 우리 몸에 내재화돼 있는 그런 사회적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또 최근에는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원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아주 크게 봤을 때는 문화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누굴 만나면 반갑게 이렇게 악수로 인사하는데 우리나라는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직급이 높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행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핵심 개념을 보시면 사람과 상황의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란 표현 자체가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사회적 행동은 사람의 개인적 요소와 또 상황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상호작용으로 작용해서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그 상황이 가지고 있는 게 서로 어느 정도 역할을 한다는 거죠. 상호작용. 저는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을 매우 좋아하는데 예를 들면 뭐 제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하면 한 방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게시판에 교수님 뭐 수업이 어때요? 재밌어요? 하시면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잘 들으시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저의 행동을 나타내는 저의 사회 심리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또 같은 상황에서도 서로 다른 부분에 주목. 요게 사람이 다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상황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은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재미있게 보는 표현 자체가 동상이몽이라는 표현을 보거든요. 그래서 뭐 같은 곳에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상호작용의 한 특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밑에 보시면 다른 형태의 상호작용으로 다양한 상황 자체가 한 개인 내에서 서로 다른 목표, 신념, 그다음에 느낌 이런 것들을 점화한다는 게 새롭게 이제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 상황, 상호작용 좀 보시면 사람들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거는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방향이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서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거꾸로 우연히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상황이 그렇게 될 건 아니었는데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개인이 속한 상황, 집단 문화에 따라 그 사람의 취향이나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회화라는 표현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화라는 표현도 그 사람이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 사람처럼 변화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사회심리학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핵심 개념들을 가지고 어떤 것을 연구하느냐. 첫 번째 연구 주제 먼저 볼게요. 우선 개인의 기초원 연구. 개인 자체를 연구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어떤 학문 자체를 진행한다는 건 사람이 다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거든요. 개인의 기초원 연구 보시면 우선 개인의 성격, 그러니까 개인의 자기.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유형이 사회적 행위와 갖는 관계를 탐색하는 게 첫 번째. 사회적 행위와 이 관계가 어떤지. 두 번째는 사회 인지. 사람들이 인지라는 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주어진 정보를 선택 해석. 정보가 다 있을 때
그 정보 중에 어떤 정보를 선택할 것이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 다음에 상충적인 정보 처리. 여러분 상충이라는 거 서로 부딪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저한테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왔는데 얘랑 다르네? 했을 때 과연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지, 그런 정보 처리 과정이나 타인에 대한 인상,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것도 연구를 하고, 또 보시면 태도 보이시죠? 저희 이제 뒤에서 또 태도 얘기 한참 할 거거든요. 다른 차시에서. 그래서 태도와 행동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도 보고요. 그다음에 성격. 개인도 어떻게 성격이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바뀌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합니다. 어찌 보면 개인에 기초한 연구가 훨씬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요것도 필요하고요. 뒤에 가면 또 다른 연구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관계에 기초한 연구입니다. 관계에 기초한 연구는 첫 번째 보시면 인간의 행위가 사람들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관계 자체는 사회심리학에서 매우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친밀한 타인이 주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건 여러분 다 인식하시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저한테 영향을 줄 일은 별로 많진 않아요. 그런데 어때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 친구, 연인 이런 관계에서 주는 것들도 꽤 크고, 또 그들과의 관계가 시작, 유지, 발전, 갈등, 회복, 그다음 마지막 해체와 종결은 그 관계를 끝낸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연구 주제로 다룹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일 때 사람들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이루어진 대인관계의 내적 변화, 얘를 연구 주제로 합니다. 아무래도 심리학이다 보니까 개인 이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 때문에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런 것들도 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집단에 기초한 연구입니다. 이 집단은 여기서 보시면 넓은 의미로는 그냥 여러 명, 복수의 인간, 사람 많은 구성된 인간 집합체를 집단이라고 표현하고요. 아니면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공동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냥 인류 전체를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상호작용해서 이익과 손해를 함께 나누는 조직체. 아주 단순하게는 어떤 한 회사의 전체 조직도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 한 가정에서 이루는 것들도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합니다. 자, 뒤에 보시면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구조, 역동, 수행 이런 거에 초점을 두고 그 연구 주제로 봤을 때는 집단 내 위계, 그다음에 권력, 특히 리더십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리더십. 어떤 리더에 의해서 얘가 변화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규범, 그다음에 영향력, 협동, 수행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서로 다른 집단이 어떻게 서로를 지각하고 대하는지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특히 지각하고 대하는 거일 때 집단 간 갈등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신경학 같은 수준에서 문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신경학이라는 건 그 사람 몸 안에서 나타나는 그 변화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막 더워서 땀을 흘린다. 그러면 걔는 그냥 생물학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얘는 더워서 땀을 흘린 게 아니라 저 상사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해서 내가 당황해서 땀을 흘릴 때 나타나는 그런 것도 신경학이고요. 아니면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이런 거시적 수준에서 이 사회심리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회심리학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자, 사회심리학 역사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짧게 줄여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보시면 서구 먼저 하고요. 그리고 한국 역사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서구에서는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난 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산업혁명 이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에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인간과 사회를 경험적이고 객관적으로 연구하려는 사회과학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산업혁명 전까지 아니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학문이라는 건 논리학이나 아니면 천문학이나 신학 이것만 거의 중심이었어요. 외국의 문화 외국의 학문 자체가. 그런데 19세기가 나타나면서부터 사회과학이 출현하기 시작하고요. 그 유럽과 미국에서 나타나는 게 실증주의, 그다음에 군중심리, 민족심리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심리학의 원리, 우선 사회심리학이 나오기 전에 심리학의 원리라는 것들이 나타나서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지나서 20세기가 되면 심리학적 입장, 사회학적 입장을 모두 반영하는 그런 연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올포트와 여기는 컬트 레빈이라고 읽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은 사회심리학, 우선 올포트는 사회심리학을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여기서 이제 환경 자체가 뭐 사람 간의 환경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까 계속 말하는 상황, 맥락 다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집단 현상을 개인적인 용어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표현을 처음에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빈이라는 사람은 장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 개인의 내부와 외부에 존재하는 힘의 작용, 이 안쪽에 있는 것과 바깥에 나오는 여러 힘의 작용에 따라서 행동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이론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보시면 인간의 행동을 개인과 환경 간의 함수, 여러분 함수라는 표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보통 함수하면 뭐 X, Y 관계라고 아마 중고등학교 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함수를 학생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X, Y가 있다면 X를 저 박스 안에 넣었어. 박스 안에서 뭔가가 막 이루어지면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게 Y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X와 Y의 관계인데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느냐, 그게 바로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 개인과 환경에 어떤 영향력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장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특히 여기서 말하는 학습, 뒤에서 저희가 또 학습 이론을 또 배우기도 하거든요. 자, 얘는 개인이 지각하는 외부의 장, 개인의 내적 영역의 학습 심리적 장애 관계에서 일어나는 인지구조의 성립. 자, 개인이 뭔가를 인식을 하고, 그렇죠? 개인이 외부에 있는 뭔가를 인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뭔가 연합이 이루어져서 내 머릿속에서 뭔가 바뀌면 그게 나타나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습의 결과로 사람의 뭔가 변화가 나타나는 것들도 장이론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20세기 초반까지는 사회심리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사회관계와 자기를 조금 연합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뒤로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진화가 되는 거죠. 자, 두 차례의 세계대전 전후 한번 볼게요. 세계대전, 자, 2차 세계대전까지 끝나고 나서 우선 전쟁 중에는 처음에는 심리학자들이 전쟁 관련돼서 굉장히 다양한 연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으로 너무 많은 게 변화했기 때문에 전쟁이 우선 왜 일어났을까? 전쟁 중에 나타나는 뭐 군인들의 심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정신 건강, 사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습니다. 전쟁이 끝나서 우리가 왜 역사적으로는 다 회복이 됐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심리적 변화는 다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꽤 오래 가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거를 저는 알게 된 게 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다 정리가 됐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인식하고 이를 계기로 사회심리학이 필요하다는 걸 정부가 알고 정부에서 사회심리학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운영하면 지원을 해줄게. 그래서 결국은 다수의 대학에서 사회심리학과가 신설이 됩니다. 이러면서 사회심리학이 크게 발전을 합니다. 지원을 해주니까 모두들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사회심리학이 확 늘어나면서 그 이외에 컴퓨터와 생리적 측정 기술의 발전으로 사회인지 신경과학,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 신경계, 내 몸에서 사람이 어떻게 몸에서 반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도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나라 국가가 성장하면서 문화가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있고 문화심리학 영역도 많이 관심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회심리학적인 현상을 진화론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진화심리학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구의 사회심리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사회심리학이 얼마나 발전됐을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해방 이후라고 돼 있어요. 해방 이후면 우리 전쟁 끝나고 나서 그 얘기죠. 자, 보시면 한국의 사회심리학은 제대로 된 하나의 전공 분야로 인정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나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1982년에
사회심리학 학술지가 창간됩니다. 이제 학술지라는 것 자체가 그것들을 연구해서 연구 결과를 모아서 만들어내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연구했더니 이게 이런 결과가 나왔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술지가 창간이 되니까 학술지가 계속 나오면 누군가가 연구를 해야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사회심리학이 한국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회인지 문화에 대한 괄목할 만한, 그러니까 눈에 띌 만한 그런 증가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 전까지는 외국에서 연구한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유학 가신 분들이 공부해서 갖고 들여오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2000년대 이후에는 범죄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뭐 TV 이렇게 딱 틀면 범죄 심리학 관련 유명한 교수님들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뭐 이번 사건에서는 이 사람은 이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증가 많이 했고요. 최근에는 서구의 긍정 심리학의 흐름과 맞물려서 지금 자살률 뭐 이런 것 때문에 긍정 심리학이 굉장히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관적인 안정감, 행복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어딘가에서도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